판사들이 6호 사유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좀 참조하시는 의미하고 상담을 하실 때 6호 사유에 대해서 제일 많습니다. 6호 사유가 제일 많고 3호 사유, 6호 사유, 1호 사유가 제일 많은데 이제 1호 사유는 이제 부정행위, 3호 사유는 부당한 대우, 6호 사유는 혼인을 계속해서 없는 경우 중대한 사유인데 6호 사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6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상담을 하실 때 적극 활용을 하는 의미에서 소개를 하는 거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 사유 중에 이제 과도한 신앙생활 문제고, 판례 사안에서 대부분 문제가 된 거는 여호와의 증인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가 크리스찬인 분들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도한 신앙생활에서 6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우자 일방이 이제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외부적 실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좀 주신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8분의 5일 판결에서는 이제 아내였어요. 을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을 터인데도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이를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움까지 한 다음 갑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었고, 그 외에도 갑과의 엄마는 결혼생활에 위해 별다른 노력을 이미 없이 신앙생활에만 전념한 게 원인이 되었다면 그 파탄이 주는 책임을 갑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근데 갑이 이제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을이 자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편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활동을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마땅해 하면서 이거를 이제 못하게 했는데, 이제 아내한테 이런 행동이 있었다면 남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원인이 아내한테 더 크지 않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판결은 여기 밑에 가로 이하 부분이 사실관계인데요. 사실관계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원과 피고는 혼인신고에 스라의 두 아들을 두었고, 1990년경부터 피고가 영아의 증인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주 집을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 탓에 불화가 생긴 사실, 그 다음에 원고 남편이죠. 남편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종교 교리를 공부해 보되 그럼에도 이 종교를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피고도 이 종교를 믿지 않는 걸 약속을 하고 교리 공부까지 한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하고 교인들을 만나는 등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믿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속대로 아내한테 종교를 믿지 말아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는 기존 약속대로 하지 않고 이혼을 하면 했지 자기는 종교를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심취하면 보통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면 그게 제 1순위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피고가 이제 침례를 받아와 정식 교육이 된 이후에 더 종교활동에 심취해서 이러면서 다툼이 계속 생긴 거예요. 그리고 피고가 스스로 결혼할 때 가져온 지참금 150만 원을 위자료 지급하고 이혼하자. 그래서 남편하고 협의 이혼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큰 거는, 피고는 종교에서 그만다는 이유로 원고가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제사나 차례는 물론 시부모의 생일에도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재물 및 음식 차리는 일을 거들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시아버지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본인들에게는 국계에 대한 경례나 애국가 제창 및 수요를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고, 사건 본인들의 수요 거부증까지 만들어 와서 원고가 다투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정도면 중증이 된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좀 왜곡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나중에 하는 수 없이 피고의 신앙생활을 용인하면서 다만 가정일에 충실하기로 다짐을 받았긴 했는데 그때뿐이고, 피고는 전과 같은 태도로 계속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아이들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 사건 본인 이런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습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해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교 집회에 참가한다고 집을 나가 5일간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을 돌보나 출근을 못한 일이 생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들 한 명을 원고 본가에 있는 성남으로 전학시켜서 조금 밑에서 학교를 다니도록 했다가 두 달 후에 데리고 오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고는 원고의 수차례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경도되어 가정일을 소홀히 하다가 급기야는 같은 해 8월 그 직장에 있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나갈 터이니 아이들을 책임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는 멀리 여행 간다,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가버린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혼 재판에서 이런 사실 인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첫째는 이제 대리인이 당사자한테 구체적인 진술서를 받거나 부족하다고 하면 앉혀놓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사실 가족들의 진술서를 많이 냅니다. 진술서를 많이 내고 이제 나중에 그 파탄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할 때 가사 조사를 하는데 이제 당사자 얘기를 들어서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기도 하지만 사건 본인들이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양육권도 보통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사건 본인들을 불러서 어느 정도 가사 조사를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제가 이거를 쭉 읽어드린 이유는 이혼 사건을 할 때 그러니까 6호 사유 주장을 할 때 당사자들 사실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단지 그냥 여호와의 증인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6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사실 이익이 충돌하는 겁니다. 개인의 상대방 배우자의 그 신앙의 자유하고 이제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법률적으로 부부로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거든요. 그 충돌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신앙의 자유가 부부로서의 협조, 동거, 부양 이런 의무를 넘어서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이탈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쭉 한번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그 준비 서면이나 소장 쓰실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원고와 피고를 이해하기 2년 이상 종교 교리를 배우는 등 원만한 혼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간 수차례 피고의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을 저버리고 종교생활에 몰두해서 그 신앙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파탄의 책임은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 그래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이 난 겁니다. 이제 좀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관계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증인 교리 자체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혼인 및 가정의 개념을 부인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게 의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그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사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어서 그거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실천 행위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교에 대한 신중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표현이 좀 활용을 하십시오.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 그 신앙심의 외부적 실천 행위가 혼인 및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것일 때에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일주일에 3회가량 모두 한 5시간 정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았다는 것이므로 요거 정도로는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 밖에 피청구인이 그 신앙심의 실천으로서 논지에 불안한 것과 같이 병역 기피를 유도하고 교사하거나 수요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그리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앙을 포기를 요구하고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한 결과 모두기 피청구인의 가정을 떠남으로써 혼인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악의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전 사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방금 첫 번째 사안하고 이 사안하고는
남편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전사안에서는 남편이 아내 종교 생활을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보고 이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아내가 그 신앙에 경도돼가지고 결국 가정을 파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애초에 그런 시도조차 없었고 여호와 증인 나간다고 이제 교회 한 5시간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무조건 못하게 한 거예요. 무조건. 너 그러면 나랑 이혼할래? 이거 할래?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담을 하실 때 좀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정확히 들어보셔야 돼요. 뭐 여호와의 증인을 아내가 믿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무조건 이거 뭐 이건 당신한테 책임이 없고 아내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병역 기피는 지금 대체 복무제가 마련됐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뭐 감옥에서 가고 이렇게 장르를 망친다. 좀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도 안만 그래도 가정을 버리고 나온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의 초점의 차이인데 여기 지금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첫 번째 사람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이 사람만 봐도 충분히 이혼 사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고 나갔는데 뭐 이게 정상화될 거. 나갈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는 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예배 나갔어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정상적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했다는 이유만 남편이 양자택일을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행동이 잘못된 건 맞는데 과도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버린 거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아니 근데 남자가 보통 그러죠. 너 안 하면 나가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고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봐. 그 대신 뭐 집에 있어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11년도 팔래니까 지금은 저 정도도 그 다음에 이제 성적 불만에 관한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좀 관련된 사건은 실제로 했었는데 이거 은근히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성적 불만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 굉장히 문제인데 이거 좀 잘 읽어보시면 뭐 재밌기도 하고 나름 생각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관계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갑과 을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해서 갑과 을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갑과 을 상호 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 당사자의 노력에 의해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를 10년 연후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칙사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연집을 가려야 한다. 근데 이제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7년 동안 한 차례 성관계를 갖지 못해서 불화를 겪다가 별거 생활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파탄했다고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위에 지금 일반론 서실을 보면 이제 이거는 대법원에서 이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거다. 그래서 6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성관계는 본질적 요소다. 합리관계에 그렇기 때문에 6호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일반론을 펼쳐냈는데요. 이런 일반론에 비춰봤을 때 이제 원심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심리를 전혀 진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부분 가로 부분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 사안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고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 그 15년 혼인 기간 동안 성관계를 딱 2번 했습니다. 2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2번 사이에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는 출산을 했어요. 했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재판 나가서도 한 번 직접 봤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 뭐라고 이제 여성분들은 남편과의 대화나 뭐 이런 것들로 교감을 원하잖아요. 뭐 이제 뭐 부부관계라든가 대화 이런 거 없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가 회사에 퇴근하고 나오면 그냥 씻고 자고 자기 할 일 하다 자고 대화도 없고 그래서 뭐 혼인 생활을 어떻게 해서 경제도 이렇게 저축을 어떻게 해서 집도 어떻게 늘리고 뭐 애 교육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 부부간의 대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호응에다 대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년 이상 지속이 되니까 아내 마음속엔 공허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그 남자랑 이제 혼인 기간 중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부정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공교롭게도 아내가 그래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했는데 남편이 그 어떤 증거를 냈냐면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뭐 부정행위란 남자하고 통화를 한 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 녹취록 내용에는 내가 당신 아내와 뭐 했어 이런 내용은 없지만 좀 연인 사이였다는 걸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이제 그 가방을 뒤져가지고 뭐 피임 관련된 도구 사진 찍어서 증거로 냈어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처음 재판을 나갔더니 재판장이 이제 혼자 나왔었어요. 처음에 그 저희 의뢰인이 저희 선임을 안 하고 아나사태 나갔는데 부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뭐 엄청 혼을 내더래요. 뭐 감히 바람핀 여자가 이혼 청구를 하냐 이런 뉘앙스로 혼을 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사무실 왔는데 뭐 법률적으로 따지면 유책 배우자람이 드러나면 이혼 청구 인용이 안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금 성적 불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혼인 생활 중에 아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걸 좀 치료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도 하고 남편을 데려다가 이제 뭐 발기부전 내 조루 치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남편이 더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혼인 부부관계는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그 일면은 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좀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측면도 있는데 애초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게 부정행위를 정당할 수 있는 사유는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은데 그러면 양쪽에 육호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남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거부하게 된 원인을 심리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심도 그렇고 항소심도 그렇고 심리 저희가 증거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남편의 그 병원 치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입수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말하는 거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그래도 채택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신감정 정경심 정신감정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부부관계를 안 하게 된 원인이 육체적인 좀 표현이 그런데 기능상 남성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감정 내지 신체감정을 해서 원인을 사실 밝히는 게 좀 밝혀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의 대등 여부를 고려를 해서 이게 육호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부정행위를 하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결국은 항소심에서도 패소사 병원 올라가서도 뭐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좀 좀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었고 실제로 예. 이 성적 불만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하방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상호간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 무애정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공동 책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런 경우도 그럼 원래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유책 배우자가. 근데 공동 책임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다르죠. 근데 산주의로 보면 예, 가능한데 근데 유책주의로 보면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성적 불만에 관해서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둘 다 똑같이 예,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혼이 안 되는 말씀드린 거구나.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례의 경우는 네. 이혼이 지금 현재 법제하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죠. 실무적으로는 가사적인 단계에서 다 걸러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은 아니 그런 경우도 이혼이 되죠. 그러니까 양쪽 책임 있는 경우. 유책성이 둘다 네, 책임이 네, 있는데 네. 아니, 부정행위가 네, 없었다고 네, 하면 네. 유포사유로 이혼이 안 네, 되죠. 유죄로만 인용을 안 하고. 유죄로만 인용을 안 하고. 나도 책임있고 네. 배등 유책이니까. 대동 유책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저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뭐 대등 유책. 그러니까 내가 유책성이 있어도 같이 있으면 가능하다. 네. 근데 그 비율이 대등해야 돼요. 어느 정도 대등 크지 않고 그러니까 대등 내가 대등 유책. 현저하게 높거나 적어도 비슷해야 된다는 거. 대등 유책. 아니, 현저하게 낮거나 비슷해. 네, 그래서 그걸 위자료 인정 여부 되는 거하고 이혼 청구 인용되는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국장 이자로 이혼 인정을 하고. 개인적인 상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경우가 많거든.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